서지원은 인천 외곽에 위치한 대형 국제병원의 산부인과 병실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다. 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병실을 덮고 있었다. 기계의 삐삐거리는 소리, 간호사의 분주한 발걸음,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겹쳐진 그 공간은 차갑고 고독했다. 조금만 더 힘주세요. 서지원 씨, 악이 나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서지원은 온몸을 뒤틀며 이를 악물었다. 온 이마는 땀으로 흥건했고 눈은 이미 초점이 흐릿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말은 그녀에겐 사치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이 고통은 삶의 끝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고작 23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운영하던 인천의 섬유 공장은 크진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함께 세상을 떠났고 그 후 그녀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유산 상속 문제로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이모인 이미영자와 사촌 정나경은 노골적으로 지원의 재산을 탐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방을 장악하고 그녀를 마치 집에 얹어 사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취급했다. 그러던 중 지원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미영자는 그를 가족의 수치로 간주하며 집에서 내쫓았다. 결혼도 안 했으면서 애를 낳겠다고? 수치스럽다. 너 같은 아이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그날 이후 지원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다. 배 속의 아이가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고 그녀는 자신을 탓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렇게 몇 개월 후 홀로 병원을 찾은 그녀는 출산이라는 절망의 경계에 서 있었다. 제발, 조금만 더. 그녀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밀어냈고 갑작스런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다. 생생한 생명의 소리였다. 쌍둥이입니다. 여자아이 먼저 나왔습니다. 남자아이는 잠시만요. 지원의 의식이 점점 흐려질 무렵 의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남자아이는 안타깝게도 호흡이 멈췄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지원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갔다. 아이 얼굴 보여주세요. 제발. 하지만 간호사는 차가운 말투로 고개를 저었다.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시신 인계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멀어졌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작은 아기 하나가 그녀의 가슴 위에 안겨 있었다. 여자아이입니다. 건강합니다. 녀석은 작고 여렸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눈물이 흘러나왔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 유나, 넌 유나야. 편안하고 잔잔하고 강하게 살아야 해. 그렇게 그녀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아는 채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지원은 아이를 품에 안고 미영자의 집을 다시 찾았다.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그녀의 마음은 무참히 부서졌다. 내가 왜 여기로 와? 더럽고 창피하게. 우리 집 이름의 먹칠은 그만해. 제겐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아이만이라도. 아이도 불륜의 자식이야. 너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해. 미영자는 문을 닫아버렸고 나경은 비웃으며 뒤에서 중얼거렸다. 쟤는 결국 혼자 아이 키우다 망할걸. 그날 밤 지원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인천의 좁은 고시원으로 향했다. 전기장판 하나 없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방은 그녀의 새 삶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아니, 좌절할 틈이 없었다. 유나의 울음소리는 삶의 증명이자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 아들, 어디 있니? 왜 널 안 보여줬을까? 진짜 죽은 게 맞는 걸까? 그 의심은 작지만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고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서지원은 인천 외곽의 낡은 고시원에서 유나와 함께 지내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아침이면 가까운 시장에서 천을 사다가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작은 옷이나 가방을 만들어 보내는 일이 전부였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했지만 유나의 웃음만은 그녀를 지탱하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엄마, 오늘은 공원 가요? 어느 주말 오후, 날씨는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오랜만에 일을 잠시 멈추고 지원은 유나를 데리고 근처의 소공원으로 나갔다. 그곳은 크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뛰놀기엔 충분한 공간이었고 작은 놀이터도 있어 유나는 신나게 그네에 몸을 실었다. 지원은 멀찍이 벤치에 앉아 딸아이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반대편에서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트랙을 따라 달리다가 유나에게 다가왔다. 안녕. 나랑 같이 미끄럼틀 탈래? 유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아이는 금세 친해졌다.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지원은 처음 보는 남자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또렷한 눈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미소. 아이가 웃으며 유나에게 말하는 순간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그 아이의 얼굴 어딘가에 오래전 품에 안았던 아기와 닮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 씨 맞으시죠?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 앞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청바지에 흰 셔츠, 검은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그는 아이의 보호자로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인상을 풍기면서도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아이들끼리 친해졌네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저 아이는 제 아들 재현이에요. 아, 네. 저는 서지원입니다. 이 아이는 제 딸 유나고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나눴다. 민주는 재현이 장난을 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희 애가 사실 잘 다른 아이들과 안 어울리는 편인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신기해서요. 지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도 또래 친구가 별로 없어요. 둘이 금방 친해진 걸 보니 저도 놀랐어요. 잠시의 침묵 후 민준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자주 만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과의 교류에 대해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생겼지만 유나의 웃는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둘은 연락처를 교환했고 아이들은 해 질 무렵까지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지원의 손을 꼭 잡고 물었다. 엄마, 재현이는 내 동생 같아. 진짜 동생처럼 느껴져. 지원은 순간 멈칫했다. 아이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만큼 재현이가 착하다는 거겠지. 하지만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오래된 의문에 사로잡혔다. 혹시 그 아이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닮은 눈빛, 유나와 놀 때의 모습, 그리고 지원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이상한 감정.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라기엔 너무도 선명했다. 며칠 후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이들이 또 만나고 싶어해요.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지원은 몇 초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같은 공원에서 만나요. 그녀는 이번엔 마음속 어딘가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저 아이들을 놀게 하자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녀는 여러 번 재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 단어가 떠올랐다. 재현. 다시 나타난다. 아이의 이름조차 그녀에겐 운명처럼 느껴졌다. 주말 오후 인천 소공원은 햇빛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날이었다. 서지원은 유나의 손을 꼭 잡고 공원에 도착했다.
강민준과 재현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재현은 유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달려갔다. 두 아이는 마치 헤어진 형제처럼 반갑게 서로를 반겼다.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민준은 조심스레 대화를 시작했다. 지원 씨, 지난번에 이런 제안을 드릴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오늘은 용기 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고민 끝에 드리는 제안이에요.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실 전 독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재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 없이 자라다 보니 감정 표현이 서툴고 친구도 잘 못 사귀었어요. 그런데 유나와 함께 있을 때의 재현은 정말 달라 보입니다. 웃고 뛰어놀고 아이답게 굴어요.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지원 씨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계약 결혼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니라 서류상의 계약입니다. 외부에는 우리가 가족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삶은 유지하는 조건이에요. 재현이 학교 문제도 있고 제 주변 환경이 복잡해서 아이에게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유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원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그동안의 친절함이 이런 제안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왜 하필 저죠? 저희는 몇 번밖에 만나지 않았고 저는 그런 거. 죄송합니다. 경솔했죠. 하지만 전 진심입니다. 제가 가진 것들로 지원 씨와 유나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 교육, 의료 지원 등 어떤 조건이든 협의 가능합니다. 유나가 더 이상 아파도 병원비 걱정 안 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차갑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지원은 그 안에 담긴 무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유나의 미래, 지금의 불안정한 생활, 반복되는 병원비 걱정. 그리고 오늘 민준이 했던 말. 계약 결혼.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제안이었다. 며칠 후 유나는 다시 감기에 걸렸고 고열로 밤새 울었다. 약국에서 산해열제로는 차도가 없었고 지원은 병원비가 걱정되어 선뜻 응급실로 갈 수 없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유나 괜찮아요? 지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열이 너무 높아요. 근데 돈이, 병원은. 민준은 말없이 차를 몰고 고시원 앞으로 도착했다. 유나를 조심스레 안고 차에 태운 그는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검사와 치료, 입원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모든 비용은 민준이 부담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던 지원은 유리창 너머로 자고 있는 유나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다음 날 민준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계약 내용 한번 보죠. 민준은 놀라면서도 조심스레 계약서를 꺼냈다. 거기에는 동거 조건, 재정 지원 항목, 서로의 사생활 보호 조항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덧붙였다. 혹시라도 도중에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어요. 전 억지로 붙잡지 않을 겁니다. 지원은 그 문서를 조용히 읽은 뒤 천천히 사인했다. 아이를 위해서예요. 저도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들의 계약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아이들을 위한 이유로 묶인 가족.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이 계약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란 사실을.
계약 결혼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서지원과 유나는 강민준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송도에 위치한 40층 고층 건물, 24시간 보안 시스템, 호텔 수준의 로비와 피트니스 센터까지 갖춘 곳이었다. 지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위화감이 들었지만 유나는 매일같이 들떠 있었다. 엄마, 우리 집 진짜 커. 여긴 성 같아.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집은 넓었지만 어딘가 싸늘했고 그녀는 여전히 손님의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민주는 평소처럼 바빴다.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고 밤늦게 귀가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단순한 기획사 운영자라고 소개했지만 집안 곳곳에 놓인 미술품, 고급 와인, 외제차 키, 그리고 명품 브랜드의 흔적은 그의 말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어느 날 유나가 학교에 간 후 지원은 아파트 거실에서 우연히 노트북을 열었다. 잠금 해제 상태였고 호기심 반 무심코 클릭한 인터넷 창에 K그룹 주가 현황이라는 탭이 떠 있었다. K그룹.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건설, 유통, 미디어까지 다방면에 걸쳐 영향력을 가진 재벌 그룹. 지원은 다시 화면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겠지. 그러나 그 의심은 그날 저녁 집에 들이닥친 2명의 방문객으로 인해 확신으로 바뀌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라 경비원과 함께 올라온 두 여자가 로비에 도착했다. 하나는 정장 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여자, 또 하나는 중년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 서지원 씨 맞죠? 정나경. 지원은 놀라움에 숨이 멎을 뻔했다. 사촌 정나경,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이미영자.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은 갑작스레 눈앞에 나타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노려보았다. 잘도 이런 데서 살고 있네. 기생처럼 남자한테 어녀서? 지원은 말없이 손잡이를 잡았다. 당장 나가요. 뭐가 어때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돈 대준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와봤지. 대체 무슨 수로 이런 집에 사는 거야? 설마 그 남자랑 몸 팔아서? 그만해요. 유나가 들으면 상처받아요. 이미영자가 코웃음을 쳤다. 그 애도 그런 엄마 닮아서 일찍 철들겠지. 내 애비처럼 가난한 인간들 피는 못 속여. 지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비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두 여자는 비웃음을 남긴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날 밤 민주는 늦게 돌아왔다. 지원은 어깨가 젖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당신 가족들이 왔어요. 정나경이랑 그 어머니. 저를 조롱하러요.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쪽은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절대 유나 앞에 다시 못 오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말은 믿음직스러웠지만 지원의 의심은 더 깊어졌다. 도대체 그는 누구이기에 그렇게 단호하고 조치를 명확히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유나는 학교 소풍을 갔다. 지원은 평소보다 시간이 생겨 아파트 주변 카페에 들렀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던 중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다. 어머, 서지원 아니야? 최혜린. 대학교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고 유일하게 출산 전까지 연락을 유지했던 인물. 그러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던 사람이었다. 오랜만이네. 혜린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요즘 자주 보이더라. 지원은 경계심을 품은 채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민준 씨랑 일적으로 얽힌 적이 있어서. K그룹 이본부 대표님이잖아. 그분 여자라며? 그 말에 지원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 했어? 대표? 혜리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웃었다. 몰랐어? 그 사람, 강민준. K그룹 부회장 겸 기획총괄본부 대표야. 요즘엔 얼굴 잘 안 드러내서 그런가 봐. 은근히 유명하던데. 지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졌다. 민준의 과한 보안, 고급스러운 생활, 재현의 사립학교, 집안 사람들의 태도. 모든 게 설명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민준의 말들을 되짚었다. 기획사 운영자. 아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 계약이 끝나면 정리. 그는 모든 걸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속임수에 스스로 들어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가 재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지원은 거실로 들어서며 조용히 말했다. 강민준,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서지원은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다. 강민준이 단순한 기획사 운영자가 아니라 K그룹의 부회장이었다는 사실, 그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감춘 채 자신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이상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녀는 차마 민준에게 따지지 못했다. 유나와 재현이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졌고 함께 있을 때 웃는 두 아이를 보면 그 어떤 진실도 무섭게 느껴졌다. 마치 이 조용한 행복을 깨뜨리는 건 바로 자신일 것 같은 기분. 어느 날 오후, 지원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물이 끓고 있었고 전기포트에는 물이 데워지고 있었다. 민주는 외출 중이었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지원은 전혀 낯선 얼굴의 여자를 문 앞에서 마주했다. 마스크를 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여자는 대답 대신 갑자기 손에 든 작은 병을 바닥에 던졌다. 순간 연기가 피어오르고 지원이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려는 찰나 전기포트가 쓰러졌다. 펄펄 끓는 물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까. 지원은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지만 팔뚝과 어깨가 그대로 되었다. 아이들의 비명이 뒤따랐고 재현이 순간적으로 달려와 그녀를 감쌌다. 유나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범인은 재빨리 도망쳤다. 민준이 급하게 도착했을 때 지원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재현은 손등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응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민준은 말없이 지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얽혀 있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도 화상입니다. 다행히 얼굴은 피하셨고 감염만 주의하시면 흉터는 최소화될 겁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치밀했고 타겟은 명백히 자신이었다. 며칠 후 병실에 앉아있는 지원을 찾아온 이는 민준이었다. 그는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당신 탓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합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요? 아직은. 하지만 CCTV에서 얼굴을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에 지원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요? 왜 당신 주변 사람들이 저를 해쳐야 하죠? 민준은 잠시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제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눈을 떴다. 이젠 직면할 때였다. 당신. K Group 부회장 맞죠? 민준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준비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숨겼어요? 처음엔 정말 재현이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했고 우연히 당신과 아이들을 만났을 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 솔직하게 말할 타이밍을 놓쳤고 겁이 났어요. 무엇이요? 당신이 떠날까봐. 지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건 느껴졌지만 그 진심은 너무 늦게 도착한 느낌이었다. 당신은 거짓말을 했어요. 제게 다가올 때부터.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당신도, 재현이도, 유나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겐 이제
가족이에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왔다. 손에 꽃을 들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지원은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엄마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많이 놀랐지? 재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엄마 지켜야 했는데 미안해요. 지원은 아이를 꼭 안았다. 그의 온기는 너무도 익숙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본능적인 감정이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이 아이가 내가 잃어버린.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직감은 그녀를 결코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민준의 비서라는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이름은 한우성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서지원 씨,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6년 전 산부인과의 의료기록 사본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담겨 있었다. 6년 전, 아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서지원은 한우성이 건넨 봉투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손에 쥔 이알은 종이들로 인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병원에서 발급된 의료기록 사본, 신생아 사진, 그리고 이름 없는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부터 펼쳐보았다. 당신의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른 삶을 강요당했을 뿐입니다. 글씨는 조심스럽고 떨림이 느껴졌다. 편지를 쓴 사람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원은 손에 땀을 주며 나머지 서류들을 넘겼다. 환자명, 서지원, 분만일자, 20XX 년 7월 18일, 분만 결과, 쌍둥이, 남 1, 여 1. 지원은 그 문구를 보고 숨이 막히는 듯했다. 의료 기록에는 분명 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의사는 분명히 말했다. 남자아이는 호흡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막 태어난 신생아 2명이 있었다. 한 명은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여자아이, 그리고 그녀 옆에는 똑같이 작고 붉은 얼굴을 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한 모습이었다. 지원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재현이. 그날 병실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 낯선 아이의 미소 속에서 발견한 익숙함. 그리고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을 때 울컥했던 가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6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 출산 직후, 그녀는 거의 기절한 상태였고,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 그리고 의사는 아이가 죽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유일한 증거는 그들의 말뿐이었다. 그 아이를 누가 데려갔죠? 지원은 우성에게 물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확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당시 산부인과 책임 간호사였던 윤지숙 씨가 최근 병원 측과의 갈등으로 내부 문서를 일부 유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윤지숙 씨와 연락이 가능한가요? 네, 직접 만나시겠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곳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병원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윤지숙을 만났다. 나이가 들어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슬픔이 서려 있었다. 서지원 씨, 이렇게 늦게서야 말씀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왜 이제야? 지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다. 윤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그날 아이 2명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외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될 예정이라는 아주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었죠. 다른 가정. 그게 무슨 말이죠? 제 허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당시 저는 반대했지만 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사와 행정팀, 그리고 외부 인사가 관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만 참여했을 뿐, 이후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도 했고요. 누가 그런 짓을 지시했어요? 윤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아이를 데려간 가정은 K그룹과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맞부딪혔다. 재현, 강민준, 계약 결혼, 감춰진 신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서들. 말씀하시는 가정이 혹시 강민준 씨와 관련 있습니까? 윤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병원에 와서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젊고 세련된 이미지의 여성이었어요. 혹시 최혜린입니까? 윤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으셨죠? 지원은 숨을 들이쉬었다. 조각이 맞춰졌다. 혜린, 민준, K그룹, 응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아이.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제 무너질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를 되찾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우성이 그녀에게 말했다. 민준 대표님께는 이 사실을 아직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실 건가요? 지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의심은 했겠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해가 지고 있었다. 재현아, 엄마가 이제 널 찾았어.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싸우겠다고. 서지원은 아파트로 돌아오는 내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동시에 소용돌이쳤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단 하나의 진실만은 또렷했다. 강재현.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윤하는 거실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고 재현은 블록을 조립하고 있었다. 두 아이는 그녀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엄마, 오늘은 뭐 했어? 병원에 또 갔어? 지원은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눈을 감았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흘릴 수 없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아주 오래된 숙제를 하고 왔어. 그날 밤 민주는 회의가 늦어진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화면 속 사진은 여전히 그녀가 받은 의료 기록과 아기 사진, 그리고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 녹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심했다. 모든 진실을 민준에게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재영과 유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그녀는 민준이 거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정장을 입은 그는 회의 전에 잠시 들른 듯 보였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원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고 민준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죠? 내 아들, 죽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지금 이 집에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재현이에요. 한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주는 숨을 멈춘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놀람보다도 죄책감과 고통에 가까웠다. 당신, 알고 있었죠?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했죠. 당신과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현이의 출생 기록에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을 안 했어요? 지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다. 당신은 내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데려가서 나와 살게 했어요. 난 그 아이가 죽었다고 믿으며 6해를 울고 살았는데 당신은 그 사실을 덮은 채 날 옆에 두었어요. 왜? 민주는 손을 모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두려웠어요.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그리고 재현이에게도 혼란이 올까봐. 그건 당신의 두려움일 뿐이었어요. 나에 대한 존중은 없었죠.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에는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를 들고 있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병원에서 벌어진 아동 유기와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으로 신고하겠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 다시 멈췄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당신은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지원은 눈을 돌리며 말했다. 나는 내 아이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법이 판단하겠죠. 그날 오후, 지원은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고소 접수했다. 언론에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지만 내부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며칠 후, 유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엄마, 요즘 왜 아빠랑 말 안 해? 지원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유나는 더 이상 아기 같지 않았다. 모든 걸 눈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재현은 더 조용해졌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게 속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지원은 재현이 자는 방 앞에서 조용히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운 재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가 다가오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지원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터질 것 같았다. 응, 재현아. 엄마야. 내가 진짜 엄마 아들이야. 지원은 숨을 삼켰다. 그래. 너는 내가 6해 동안 잃어버린 내 소중한 아들이야. 재현은 눈을 뜨고 지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 버린 거 아니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밤 둘은 말없이 껴안고 울었다. 어쩌면 그 울음은 6해의 시간을 되돌리는 유일한 언어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내 아이를 내게서 빼앗을 수 없도록. 고소장이 접수된 후 K그룹 내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외부에는 조용히 유지되었지만 민준의 주변 인물들은 긴장에 휩싸였다. 특히 최혜리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에 개입했던 과거의 흔적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혜리는 거울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서지원, 너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야. 그녀는 민준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그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더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사실은 혜린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아갔다. 며칠 후 지원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당시 병원 관계자 몇몇은 이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윤지수 간호사는 보호를 받으며 진술을 이어갔고 최혜린의 이름도 기록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유나와 재현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민준의 차량으로 귀가 중이었다. 운전은 평소처럼 민준의 보좌역인 한우성이 맡고 있었다. 하지만 예정된 경로를 지나친 순간 재현이 먼저 눈치챘다. 삼촌, 여긴 우리 집 가는 길 아니에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아빠가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특별한 장소에서 너희를 만나고 싶대. 유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직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가 외곽의 낯선 창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점점 겁에 질렸다. 여기 어디야?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조수석 문이 열리며 검은 마스크를 쓴 여자가 등장했다. 바로 최혜린이었다. 얘들아, 엄마가 기다리래. 재현이 벌떡 일어섰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얌전히 따라오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이들은 울먹였고 그 틈을 타 운전자는 강제로 뒷문을 열고 두 아이를 끌어냈다. 한편
집에 있던 지원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한우성에게 연락해도 신호만 갈 뿐이었다. 그녀는 곧장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 씨,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연락이 안 돼요. 민준은 바로 차량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다. 위치는 서울 외곽의 폐창고 근처. 그는 곧바로 경호팀과 경찰에 연락했다. 지원은 참을 수 없었다.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자동차를 몰고 도착한 현장에는 이미 경찰차 몇 대가 도착해 있었다. 창고 안에서는 혜린이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왜 하필 내 엄마야. 내가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난 그 아이를 사랑하려고 했어. 근데 모두가 그녀만 불쌍하대. 내가 희생한 건 아무도 몰라. 재현이 외쳤다. 그건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난 엄마가 필요했어요. 진짜 엄마가. 그녀는 널 버렸어. 널 찾지도 못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순간 창고 문이 부서지며 민준과 경찰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혜리는 놀라며 아이들을 밀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곧바로 제압당했다. 지원은 두 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재현은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들었다. 엄마. 지원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젠 괜찮아. 절대 너희를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경찰은 혜린을 수갑 채워 연행했고 민주는 그녀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끝났어. 혜린아. 더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너도 망가질 거야. 너도 이 일에서 자유롭지 않아. 다음 날 뉴스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K그룹 관련 자녀 유기 사건 내사 착수, 유력 인사의 병원 로비 정황 밝혀져라는 제목이 조용히 포털을 채웠다. 민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의 한 사람이자 이 가족의 아버지로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은 그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가 자신을 속였던 시간들, 침묵했던 순간들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적어도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날 밤, 재현은 지원의 품에 안겨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주 오래 걸렸지만 우린 다시 만났고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최혜린의 체포 이후 사건은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K그룹과 연관된 유아 유기 및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이라는 사실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고 각종 뉴스 매체에서는 연일 보도에 나섰다. 병원 내부의 문건, 윤지숙 간호사의 증언, 그리고 서지원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명백했다. 수사는 확대되었고 이미영자와 정나경 또한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 그들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지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불법 위임장, 재정 착복에 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과거에 묻혀있던 상처들이 하나씩 법의 심판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강민주는 임시로 부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K그룹 내부 감사팀과의 면담을 자청했고 모든 경위를 투명하게 설명했다. 언론은 그를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재벌 2세로 평가했고 일부 대중의 동정 여론도 생겨났다. 하지만 서지원은 그 모든 외부의 시선과는 무관하게 조용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재형과 유나는 같은 학교로 전학을 가서 같은 반이 되었고 두 아이는 마치 원래부터 함께 자란 형제처럼 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조심스럽게 지원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오랜만에 말쑥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친 듯 보였다.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원은 말없이 그를 거실로 들였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고 집은 고요했다.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혜리는 징역형이 구형될 예정이고 병원 측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도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부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재단을 통해 미혼모와 유기아동을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 생각입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여전히 후회와 미련이 가득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지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 진심이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민주는 한 발짝 다가섰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그 말에 지원은 미소도 분노도 아닌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민준 씨, 전 이제야 제 삶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당신이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강해졌어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거절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존중이 담긴 대답이기도 했다. 그럼 난 조금 떨어진 곳에서라도 지켜볼게요. 당신과 아이들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향해 걸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잠시 뒤돌아보며 말했다. 재현이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지원은 그 말에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니까요. 그가 떠난 후 지원은 베란다 창가에 앉아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바라보았다. 하늘색 도화지에 가족 4명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 어린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나서 행복해요.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반드시 오네요. 그리고 사랑도 그렇죠. 며칠 후 법원은 최혜린에게 7년형을 선고했다. 이미영자와 정나경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고 병원 관계자들도 징계와 처벌을 받았다.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고 그와 동시에 지원의 과거도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이름은 윤재였다. 유나와 재현, 두 아이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이름이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작은 산책길을 걸었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다. 재현이 물었다. 엄마, 나 어릴 때 정말 엄마를 몰랐어? 지원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가 대답했다. 아니,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어. 다만 우리가 서로를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야. 유나가 이어 말했다. 그럼 우리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지원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봄이 완연히 무르익은 5월, 서지원은 자신의 작은 스튜디오 윤재에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가 너머로는 유치원에 등원하는 아이들,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활기찬 일상이 지나가고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고 공기는 맑았다. 그녀는 책상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유나, 재현,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 그 속의 세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지원 씨, 오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재현 학교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어서요. 유나랑 같이 무대에 서게 됐대요. 지원은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요? 유나가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요. 재현이랑 있으면 뭐든 용감해진다네요. 저도 곧 학교로 갈 건데 혹시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같이 가요. 학교 강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부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았고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 중간쯤 형제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연극이 시작되었다. 무대 위로 유나와 재현이 손을 맞잡고 등장했다. 재현은 밝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사를 이어갔고 유나는 살짝 긴장한 듯했지만 재현이 옆에 있는 한 실수하지 않았다. 우리는 처음엔 서로를 몰랐지만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가족이었어요.
이제는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관객석에서는 따뜻한 웃음이 흘러나왔고 몇몇 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지원 역시 눈을 떼지 못한 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민준이 조용히 속삭였다. 저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용감하네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발표회가 끝나고 유나와 재현은 양손에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다. 아이들은 무대 위에 긴장이 풀린 듯 활짝 웃었다. 엄마, 잘 봤어. 정말 멋졌어. 둘 다 최고였어. 민준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도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아빠야. 아이들은 팔짱을 끼고 네 사람이 함께 학교를 나섰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고 바람은 꽃잎을 실어 날렸다. 마치 무언가를 축하하듯이. 며칠 뒤 지원은 작은 편지를 썼다. 그것은 민준에게 전하는 마지막 정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인사였다. 민준 씨, 우리는 참 복잡한 인연이었네요. 상처로 시작해서 진실로 이어지고 결국 아이들을 통해 하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저는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사랑할 겁니다.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우리 잘 살아봐요. 아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우편함에 넣고 돌아서는 그녀의 표정은 담담하면서도 평온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근처 해변으로 갔다. 조용한 바다, 노을이 물든 하늘, 그리고 작은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울렸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재현이 물었다.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까? 매일 바다 보면서 학교도 다니고. 유나가 소리쳤다. 그리고 매일같이 산책하고 새 그림도 그리자. 그녀는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글자를 썼다. 윤재, 사랑해. 파도가 조용히 밀려와 그 글자를 지웠지만 마음속에 남은 그 감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별이 떠올랐다. 세 사람은 담요를 덮고 함께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재현이 중얼거렸다. 엄마, 나는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요. 유나도 말했다. 난 엄마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 지원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벼랑 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끝에서 다시 시작된 길 위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성장이라는 선물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럼 우리 그 꿈 꼭 이루자. 셋이서 함께.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깊고 낮게,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